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 우화. 지은이는 사당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최강록,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입니다. 17,000원, 295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솝 우화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우, 늑대, 당나귀 등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어린이들만이 읽는 책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전보다 심오한 삶의 지혜와 교훈이 가득합니다. 이솝 우화의 저자는 기원전 620년에서 564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이소포스입니다. 이솝은 아이소퍼스의 영어식 발음이죠. 그에 관해 알려진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입담은 재치 있었으나 외모가 흉측스럽고 말을 더듬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이솝은 도시국가인 사모스 시민 이아드몬의 노예로 이야기를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주인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훗날 자유인이 된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환영을 받았으나 그를 질투한 델포이의 시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우화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의 문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우화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도덕적인 교훈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잔인하며 처절하기까지 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탐독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고전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찾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치서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바짝 다가온 늑대가 의아하다는 듯 당나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데 왜 달아나지 않는 거야? 무섭지 않아?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섭지,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발에 큰 가시가 박혀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너에게 잡아먹힐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내 발에 박힌 가시부터 좀 빼줘. 이걸 빼고 잡아먹어야 내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목에 가시가 박혀 큰일 날 거야. 늑대는 당나귀가 쳐든 발굽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가시가 어디에 박혔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때다 싶어 있는 힘을 다해 늑대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늑대는 즉사했습니다. 공포란 괴로운 사태가 다가오는 걸 예감하거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괴로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감정과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불안입니다.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누구나 공포를 느낍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극렬하게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상과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런 대상과 상황을 맞닥뜨릴 거라 예견할 때 현저하고 지속적이며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상과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피하고 회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과 상황은 그대로니까요. 당나귀에게 배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당나귀는 섣불리 도망하거나
모든 걸 포기한 채 잡아먹으라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행동을 주시하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침착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공포에 휩싸여 즉흥적으로 대처하거나 어설프게 행동하면 오히려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직접 발견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행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이에게 찾아드는 걸까요? 미국 작가 줄리아 월트는 오늘의 자세, 행운을 부르는 법이라는 소설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행운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 손짓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불운과 행운을 가르는 차이는 할머니의 한마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할머니는 불운을 되받아치는 유일한 방법이 뜻밖의 친절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삶이 구렁텅이에 빠질 때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믿는 악마를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내 삶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또 내가 불운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생각될 때, 벗어나는 방법은 뜻밖의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말이죠. 삶을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대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건 행운은 뜻밖의 친절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도, 기적처럼 찾아온 믿기 힘든 행운도, 알고 보면 치열한 노력과 힘겨운 땀방울,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대가 혹은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 따르는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땀과 운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뜻밖의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어느 깊은 계곡에 외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거센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염소 한 마리가 다리를 건너기로 했죠. 외나무 다리 중간쯤 갔을 때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 건너온 다른 염소를 만난 겁니다.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좁았기에 한쪽이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험악해졌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던 두 염소는 몸의 균형을 잃고 함께 외나무 다리 아래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두 염소는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다 큰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며 두 염소는 똑같이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비켜줄 걸. 실제로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나 시골 마을 오솔길 혹은 외진 산자락에 난 협로에서 마주오는 차와 맞닥뜨리면 곤란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뒤로 물러나 줘야만 평화롭게 해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날 걸 요구하며 강하게 대치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결국 둘 다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 먼저 양보하는 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 걸까요? 비단 운전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각종 단체나 모임 등에서 나와 타인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일도 있고 다소 복잡한 일도 있지만 결국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 원만하게 끝날 일인데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하려더니 계속해서 평행선 위를 걷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이죠.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양보하다가 패자가 된다고 여깁니다. 뻔뻔스럽더라도 모질게 밀어붙이면 승리를 거머쥐고 이익을 얻으므로 눈 딱 감고 버티는 겁니다. 인생은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경기가 아닙니다. 당시엔 굉장한 일 같아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이 많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물러서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은 내게 긍정적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싸워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어느 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면서 커다란 참나무의 구멍 안에 빵과 고기를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여우 한 마리가 몰래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사라지자 여우는 재빨리 참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겁지겁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 뚱뚱해진 탓에 참나무 구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점점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다른 여우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요? 그리고 참나무 구멍 안에는 왜 들어가 있어?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는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나가는 여우가 참나무 안에 있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울 필요 없어. 배가 꺼지길 기다리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얘기지. 배가 홀쭉해지면 구멍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요. 조언을 마친 여우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 즉 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정말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많겠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걸 뽑자면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살에 관한 생각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나 음주 등이 겹치면 위험도는 더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을 상대로 심리적 부검을 하면 75%가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우울 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자살 재시도 비율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살과 우울 장애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고대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슬플 땐 기쁘게, 기쁠 땐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찾아오너라. 밤새 의논한 신하들은 이튿날 임금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바쳤습니다. 임금은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읽고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화에서 여우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여우가 생명의 빗줄기를 던져줬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이란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면 펼 때가 있습니다. 자살은 끝이 아닙니다. 궁극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나아가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자살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대응 방안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더 괴롭고 힘든 결과를 남기는 가장 무책임한 극단적 선택일 뿐입니다. 책임지는 건 살아서 끝을 보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 꼭 필요한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개구리 가족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엄마 개구리를 따라 새끼 개구리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길에서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황소를 처음 본 새끼 개구리들은 그 엄청난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마음만 먹으면 저 정도로 커질 수 있어. 새끼 개구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엄마 개구리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있는 힘껏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부풀게 한 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황소만 하지? 오, 굉장해요. 그렇지만 황소만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새끼 개구리들의 성화에 엄마 개구리는 거듭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렸습니다. 펑! 엄청난 소리가 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배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상황이나 사태를 잘못 해석해 갖게 된 지각이나 경험을 두루 포함합니다. 그중 과대망상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과장한 다음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지위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용모나 혈통 등이 매우 특별한 것처럼 부풀려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등을 보상하고자 노력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보상받기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고 강하게 믿으면서 결국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과대망상을 치료하려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고민과 걱정은 적정한 선에서 멈춰야 하며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적당한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는 바람에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눈박이 사슴은 어떻게 주변을 살피는 게 가장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래, 못 쓰게 된 눈을 바다 쪽에 두고 잘 보이는 눈으로 숲을 경계하는 게 좋겠어. 늑대나 사자 혹은 사냥꾼이 온다면 분명히 육지에서 올 테니 숲을 경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사슴이 넋을 놓고 풀을 뜯는 사이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선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낚시꾼이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활을 들어 사슴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명중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믿으며 정신없이 풀을 뜯고 있던 사슴은 화살을 맞고 죽어갔습니다. 사슴이 비참한 종말을 맞은 건 외눈박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쪽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린 위험들을 간과한 데 있었습니다. 위험은 어디에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경계했다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눈박이 사슴처럼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사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삽니다.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속에 거짓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언제나 대립과 긴장이 넘쳐나고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평화롭지 않고 늘 살벌한 분위기가 넘쳐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를 발견하면 관대한 태도로 즉각 받아들이지만 상반되는 정보나 근거를 대하면 적대적이거나 인색한 태도를 보이며 통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경험이나 직관 등에 의존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유독 의심이 가는 사람의 정보에만 눈길을 주는 경찰관이 있고 원고와 피고 중 자신을 향해 좀 더 깍듯하고 애절하게 진술한 사람의 정보를 많이 참작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사들의 확증 편향이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위험 경고가 있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나 증거에만 눈길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보를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일치하도록 왜곡하고 조작하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신앙처럼 굳어진 겁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판명되고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기사를 사실이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증언과 명약관화한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돼도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편향된 신념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지는 건 오랫동안 지녀온 믿음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보다 불안과 위험이 넘실대는 스트레스 공동체가 될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으며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누구나 인정하는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도 위신이 떨어지는 일도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과 진실을 추구하며 살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쁠 뿐만 아니라 악으로 영혼을 오염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에 비하면 약과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그보다 앞서 거짓을 꾸미고 말로 내뱉고 합리화하고자 또 다른 거짓을 꾸미는 나 자신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불교에선 인간의 5가지 근본적인 욕망을 오욕으로 설명합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 제욕,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인 색욕, 맛있고 화려한 음식을 탐하는 식욕, 피곤하면 자고 싶은 수면욕, 남들보다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과도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거나 접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젊었을 때 왕성하던 색욕, 식욕, 수면욕이 늙어가며 점점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없어지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명예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명예의 욕망은 재물의 욕망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걸 방어기제를 통해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정신의학 용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인 것처럼 믿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확신하는 사람에겐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도 오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00년에 캐나다 맥길 의과대학의 정신과학 교수 애슐리 와자나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정치인이 로비스트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85% 이상의 학생들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의대생들에게 이번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향응을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46%의 학생들만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선 똑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식으로 방어기제를 통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에 대해선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신하거나 합리화합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번듯한 직업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이제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회장, 대표, 총재 같은 그럴싸한 자리에 앉고 싶어집니다.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타인을 위해 이타적 삶을 산 적도 없는 사람이 존경받고 싶은 허영심과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공명심이 생기면 자기 마음이나 삶과는 다르게 보이려 애쓰고 자신이 명예를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써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희명자 필다 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명예욕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남의 원망을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지도 않은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명예를 탐할 때 무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타인에게 추앙받아 자연스레 명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추앙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명예를 얻고자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명예에는 그만한 품격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태양과 북풍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명랑하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풍은 자신의 냉정하고 매서운 성격 때문에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부심이 워낙 강했던 태양과 북풍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북풍을 향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기 아래 길 가는 나그네 보이지?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태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북풍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두 손으로 강하게 옷을 부여잡고 걸었습니다. 북풍은 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 완강하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결국 북풍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태양이 나섰습니다. 따사롭고 온화한 햇살을 비췄습니다. 나그네는 옷깃을 풀어 헤쳤습니다.
태양은 좀 더 뜨거운 열기를 내리쪼였습니다. 나그네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 마케팅학과 석좌 교수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 저자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26개 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판매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는 게 설득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책에서 언급하는 설득의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고 보답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한번 생각을 고정하면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입장을 정립하면 그와 일관성 있는 요구에 쉽게 동의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타인이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지가 많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기 힘들 때 주변 사람의 행동을 쉽게 따라합니다. 넷째는 호감의 원칙입니다. 자신의 매력과 호감도를 높일 만한 요소를 부각해 상대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다섯째는 권위의 법칙입니다.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이 있는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함, 제복 같은 권위 있는 옷차림, 고급 승용차 등 실제 권위가 존재하지 않지만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섯째는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비슷할 경우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잃는다는 생각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에 자극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 판단이나 해석 없이 있었던 일 그대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진실은 약간 다릅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지만 판단과 해석이 따릅니다. 거짓이나 왜곡,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 온전히 밝혀지는 바가 진실입니다. 사실 자체만을 진실이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했을 때 육하 원칙의 기초에 추락과 침몰에 관한 모든 객관적 사항을 조사하고 동원 가능한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인을 밝혀낸다면 사실은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고를 미리 막을 순 없었는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배후 세력이나 음모 등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밝혀지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 다 밝혀졌어도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저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진실을 밝히는 건 어지간한 용기가 있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진실을 은폐하며 아니라고 할 때 진실에 따라 그렇다고 말하는 것, 모두 거짓으로 그렇다고 할 때 진실에 따라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의외로 강하고 셉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당당히 마주했을 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거짓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진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친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지만 진실과 친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듣는 귀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지요. 진심을 다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곱씹어보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 진정한 경청과 수용입니다. 노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깔깔대고 조롱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과 진리, 지혜와 도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솝우화는 동물들이 등장해 삶의 진리를 쉽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2000년이 넘도록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과 인생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7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저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삶에 정말로 중요한 모든 가르침은 유치원이나 이솝우화에서 배울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하며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죠. 가령 예를 들어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등입니다. 붓다는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탕, 음주로 인한 방탕함을 해서는 안 될 5가지 금기사항으로 지정했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남이 내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못할 뿐이죠. 실행하지 않는 것은 보통 욕심 때문이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밝게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부족해서 그렇죠. 지식도 얻기 쉽지 않지만 지혜는 더더군다나 얻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랜 기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온갖 고생을 해보아야 지혜의 문에 한 발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고생과 실패와 좌절이 지혜의 입장료입니다. 저는 이솝우화를 만든 이솝이 노예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도 삶의 쓴맛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 덕에 20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일을 시키기 전에는 몸과 마음에 커다란 고통과 괴로움, 실패와 좌절을 먼저 준다고 말합니다.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인내와 맷집, 내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위인들은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쓰라린 실패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고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위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솝우화 같은 고전은 한두 번 읽고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론 10번, 100번 읽어야 그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죠. 7살짜리도 한 번 듣고 이해할 만큼 쉬운 이야기 속에 10번, 100번을 읽어도 파악하기 어려운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책을 소개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누군가를 만나 서너 시간 대화하려면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6시간에서 7시간은 써야 합니다. 그러고도 많은 영감을 얻기는 어렵죠. 그러나 책 한 권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 영감의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깨닫는다면 직접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몇 배는 남는 장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책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진액만 추출해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그가 쓴 책을 곱씹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솝우화를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솝우화는 오히려 어른에게 적절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처럼 정신과 의사가 이솝우화를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풀어내는 책은 참으로 독특하고 반가웠습니다. 이솝우화도 읽어보시고 이 책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 바로 실천과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